자, 이어서 2부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 대화창에는 계속 탈모에 대한 이야기가 저도 그때 이제 의사 진단을 받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남성 호르몬의 영향에 의해서 그 탈모가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탈모약이라고 하는 게 남성 호르몬을 좀 이렇게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서 부작용도 뭐 이렇게 약간 남성 호르몬이 좀 적을 때 발생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부작용으로 나타난다는 그런 좀 가슴 씁쓸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제 머리가 또 차 있어야 좀 더 젊어 보이기도 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한 4년 동안 지금 약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근데 가장 큰 거는 스트레스 같아요. 결국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즐기면서 자, 이 미국 시장 준비해 보도록 하죠. 자, 2부 박상현 전문위원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위원님은 사실 머리 걱정 없으시죠? 아닙니다. 저도 먹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장복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계시는 단계. 예, 뭐 집안 내력도 있고요. 저희 아버지도. 가슴 아픈 얘기를 처음부터. 진짜 인간이 정복하지 못한 질병 가운데 하나가 탈모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건 꼭 정복됐으면 좋겠다. 그래도 이제 탈모약 개발되면 이건 정말 뭐 시총 1위 간다. 이 정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사실 그 글로벌 주식시장 뭐 대부분이 약간 이제 그동안 막 달리다가 약간 이렇게 좀 멈칫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가 궁금하거든요. 예, 뭐 저희가 하반기 전반적으로 말씀드릴 때 뭐 여전히 경기에 대해서는 좀 우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뭐 그래서 주식시장 자체도 조금 뭐 추가적인 상승 랠리는 좀 있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또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뭐 리스크는 좀 해소되는 국면 쪽으로 갈 거다라는 저희 말씀을 드렸고 뭐 그러니까 일부 부양책이 나올 거다 중국 같은 경우에서. 네. 뭐 어느 정도는 사실은 뭐 예상대로 가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조금 이제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주식시장이 최근 또 경기 자체가 이렇게 좀 상승 탄력이 조금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쉬었다 간다라는 표현이 좀 맞을지 아니면 뭐 주춤한다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조금 최근에 좀 교착 상태 비슷하게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아무래도 상반기에 조금 너무 좀 가파르게 달려왔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것 때문에 뭐 어떤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도 있고 또 한 가지 느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뭐 연준도 올해 뭐 성장률 뭐 수정 전망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연착륙할 거다라고 이제 말은 했지만 사실 시장의 연착륙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데 성장률이 그렇다고 해서 썩 좋을 거냐 하반기에 그거는 사실은 좀 아직은 시장이 조금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화면을 조금 하나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화면에 요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블룸버그에서 이제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해서 서베이한 수치입니다. 보면은 뭐 2분기는 한 전기비 연율 한 1.2%, 그래서 1분기하고 비슷한 성적 수준을 보는데 3, 4분기는 뭐 이걸 침체라고 표현하기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여전히 조금 성장에 대한 우려는 사실은 좀 아직 불식을 시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뭐 아직 뭐 연준이 금리 인상 사이클에 대한 논란도 좀 있고 실제 이제 성장을 조금 이렇게 좀 강하게 이끌 만한 모멘텀 자체가 좀 미국이 부재한 것이 아닌가라는 조금 이제 시장의 우려감이 아직은 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뭐 실적 시정도 앞두고 있어서 조금은 이제 탄력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하나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와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하나 조금 제일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하반기에 있어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보는 게 이제 그 국채금리입니다. 뭐 연준이 뭐 결국 금리 인상 사이클을 중단을 하겠죠. 이제 하는 그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미국 2년물 국채 금리라든지 특히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거의 빠지지 않고 하반 경제성 자체가 상당히 좀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 자체는 경기라든지 특히 이제 소비라든지 이러한 쪽에 사실 탄력성을 좀 부여하기가 사실은 조금 제약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만약 이런 흐름이 계속 유지된다. 라고 하면 사실은 뭐 침체는 안 간다 하더라도 미국 경기 성장률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조금 더 회복이 조금 빠르거나 좀 성장률이 조금 상반기에 비해서 높아지거나 하는 그림이 나오기가 조금 쉽지 않다. 특히 이제 내년도 성장률에 대한 우려 자체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 성장률이요. 근데 앞서 보여주셨던 거는 3분기가 0%, 4분기가 마이너스 0.5%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시 한번 보죠. 내년은 오히려 좋아 보이던데. 왜? 예, 내년도 사실은 뭐 이게 컨센서스상으로는 쭉 올라오기는 하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연간 성장률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한 0.7 정도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게 조금 이제 좀 분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네. 조금 그렇긴 하지만 올해보다 내년 성장률이 기본적으로 좀 안 좋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컨센서스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연준 수전 전망치도 사실은 그랬었고요. 그러니까 그 부담 자체는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긴 했지만 그동안 이제 인상된 누적분 자체가 이제 하반기 내년 초에 상당 부분 이제 경기에 부담을 좀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가 좀 깔려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적된 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작년 이제 3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했고, 네네. 그러니까 5월달부터 이제 빅스텝 또 6월달 네네네. 자이언트 스텝으로 갔는데 그 영향 자체가 실제 오는 거는 당장의 경기에 주는 건 아니고 거의 한 시차는 한 1년 정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보면 누적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말씀을 드려서 대출 같은 경우도 차환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롤오버를 하게 되면 네. 그 시점 자체가 당장 뭐 금리를 올렸다고 내 금리가 바뀌는 내일 건 같진 아니고 않죠. 거의 한 1년 있다. 네, 1년 있다가 네. 이제 만기가 되면 그쵸, 이제 그때 갚으니까. 이제 갚거나 이제 다시 대출을 받거나 고금리로 이제 네네. 차환을 하거나 이제 할 텐데 그러한 시기가 사실은 이제 올 하반기에 사실은 온다라는 부분이 결국 이제 통화 정책에 우리가 시차를 얘기하고 할 때 네. 그러한 것들이 아마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금리 인상에 지금 계속해서 연준이 올려온 이 금리에 대한 인상 부담은 오히려 하반기 쪽에 사실은 좀 이제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조금 미국 경기 흐름에 있어서 조금 모멘텀이 조금 약화될 수 있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지금 연준이 뭐 금리를 한 번이나 뭐 두 번 더 한다 뭐 이러한 네네. 뭐 할지 안 할지는 우리가 좀 따지면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지금 경기 흐름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아니더라도 이게 성장 자체가 그렇게 재미는 없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감 자체가 조금 이제 최근 이제 뭐 여러 가지 지표도 조금 이제 추측 네네. 좀 하고 해서 조금 시장이 좀 반영되는 분위기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침체는 안 오는데 그렇다고 썩 좋지도 않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오늘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네네. 드리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뭐 미국이라든지 글로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과연 성장의 그 강한 동력이 과연 어디서 올까라고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미국은 아닐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아니 버핏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어느 정도는 사실은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소비라든지 네.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사실은 양호했습니다. 네네. 근데 하반기에도 그러한 힘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 금리 인상이 좀 빨리 되고 물가도 사실은 빨리 떨어지면서 뭔가 이 심리 자체가 개선이 되는데 지금 뭐 금리 자체도 뭐 7월에 끝날지 아니면 뭐 9월에 끝날지가 좀 미지수인 상황들이고 네. 뭐 물가도 떨어지긴 하지만 속도 자체가 기대보다는 상당히 좀 완만하다라는 부분이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채 금리 자체를 사실은 확 떨어져 줘야 네네. 뭔가 이제 좋아지겠구나라는 이제 심리가 될 네네. 텐데 그 부분이 이제 형성이 안 되는 것들이 되고 있어서 하반기에 사실은 이제 성장에 대한 부담이 미국은 조금 올 수도 있다. 그게 더구나 이제 하나 우리가 뭐 노상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유동성의 흐름도 사실은 미국의 뭐 재무부가 뭐 단기 국채 발행을 해서 유동성을 흡수한다 뭐 이러한 것들도 있어서 조금 이제 그러한 부담감도 좀 있고 해서 미국은 뭐 말씀드린 대로 뭐 침체는 저는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세계 성장이라든지 이러한 끌을 수 있는 강한 모멘텀이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미지수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중국은 지금 그럼 어떤 상태인 거예요? 사실 중국이 소비도 해주고 뭔가 돼야 되는데 안 좋죠. 그게 사실 지금 저희 문제인 것 네. 같고요. 제가 뭐 이전 뭐 다른 이 3프로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차트를 하나 다시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이게 중국의 지금 예금액 추이입니다. 이제 전년 동월 기준으로 해서 예금액 추이인데 예금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죠. 사실 본격 리오프닝 하기 전에는 네. 저걸 보면서 이거 봐라 이렇게 많은 돈이 쌓여 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겠느냐 이 얘기의 근거로 사용됐던 그래프긴 한데 그것도 그렇고 네. 리오프닝이 된 이후에도 예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리오프닝 이후에도 예금이 네.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뭐 예금이 이제 소비로 갈지도 않고 네네. 오히려 소비로 가야 될 돈이 오히려 자꾸만 은행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중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아킬레스건인 것 같고요. 네. 이 원인은 아무래도 이제 고용시장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그렇죠. 네.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소비를 하기가 사실은 좀 힘들겠죠. 어려워요. 예, 거기다가 이제 부동산 시장 자체도 뭐 최근에 조금 1분기까지 좀 뭐 회복이 될 것처럼 하다가 다시 최근에 보면 상당히 좀 안 좋아지는 듯한 모습이고 해서 위원님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정책들이 좀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금 금리 한번 내렸고 대출 금리 최근에 내렸고 거기에다가 이제 부동산 좀 몰라 이거 살린다는 표현까지는 약간 무리일지 모르겠지만 소도시에서는 그래도 주택 두 채 갖는 거 허용해 줄게 뭐 이 정도 나왔었고 그래도 저거는 안 떨어질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예, 일단은 당분간은 떨어지기가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CPP 금리 내렸다고 해서 사람이 갑자기 그 그건 돈을 그렇습니다. 소비를 하지는 않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CPP 내리는 플러스 결국 고용시장이라든지 뭔가 좋아진다는 희망감이 사실은 있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전 세계가 마찬가지로 소비 심리 이런 것들이 거의 바닥에서 사실 회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은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네. 이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면 사실은 지금 봐서는 금리를 그러면 상당히 조금 더 큰 폭으로 좀 내려줘야 되는 뭐 이러한 상황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은 근데 지금 중국 뭐 정부나 또는 인민은행이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 위안화도 뭐 사실 약세인 상황에서 지금 미 연준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거기다 대고 인민은행이 사실은 금리를 내린다는 거는 상당히 좀 큰 부담이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네. 뭐 정책금리 역전인데 뭐 위안화 가치가 훅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있다라는 네네. 어떤 우량 또 자금 유출 문제 네. 뭐 이러한 것들이 나올 수 있어서 사실은 중국 인민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통화 정책 측면에서 사실은 룸이 사실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럼 정책적인 어떤 그 방안이 없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하나 얘기되고 있는 게 뭐 뉴스에서 나왔지만 결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정 정책을 하는 수밖에 사실은 좀 없다라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방 정부도 부채가 너무 많아서 네네. 이제 과거처럼 지방 정부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이제 직접 중앙 정부가 나와서 이제 돈을 쓰는 정책 이 부분을 사실은 시장이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뭐 나온다 안 나온다 지금 설왕설래만 하고 있을 뿐 실제 액션으로 사실은 이어지지 않는데 지금 뭐 또 기대감이긴 하지만 7월 달에 이제 중국이 지금 지방 정부의 여러 가지 이제 부채를 이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가 끝나고 나면 중국이 뭔가 부양책을 조금 더 강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기대는 좀 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이 상황에서 사실은 더 물러서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칫 여기서 삐걱거리게 되면 뭐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일본형 디플레 간다라는 네네.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채 리스크 자체를 잘 관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게 사실은 현실화될 경우에는 그거는 사실은 정책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결국 30년을 고생을 했는데 중국이라고 해서 뭐 정책적으로 디프레 자체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 빠져나가기는 어려운 부분에서 그거를 관리하게 한 차원에서도 사실은 이제 성장이라든지 이러한 쪽을 관리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결국 그 중국이 회복되지 않았을 때 그 직격탄을 맞는 국가들은 대부분 제조업 기반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 될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예, 특히 유럽도 사실 거기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가 독일은 제조업 기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근 독일 그 제조 PMI가 사실 쏟고 수준까지 떨어진 이러한 네네. 것에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뭐 인플레도 계속 진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뭐 ECB도 금리를 계속 올린다라는 어떤 부담감도 있긴 하지만 또 한편에서 보게 되면 중국 수출이 사실은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전체 수출을 보게 되면 플러스이거든요. 네네. 근데 중국 수출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마이너스 행진을 좀 하고 있고 그러면 중국 수출 비중이 얼마가 되느냐라고 보면 이제 팬데믹 이전까지는 거의 한 10% 정도가 됐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수출이 워낙 안 되다 보니까 한 6%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비중 자체가. 엄청 많이 예, 떨어졌네요. 우리나라도 많이 떨어졌고 이제 네.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여파 자체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실은 전 세계 제조업 경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게 말씀드린 대로 독일도 영향을 받는 거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영향을 받는 거고. 상당히 근데 가까운 일본은 왜 그러면 영향을 안 받느냐라는. 일본은 왜 그래요? 일본은 수출 비중을 보게 되면 중국보다 미국이 많습니다. 아.
아니 뭐 감정은 안 좋은 건 알고 있는데 원래 교역을 그렇게 안 했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아, 네네.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근데 중국도 많이 떨어졌죠. 뭐 네. 많이 한다는 이제 했다가 최근에 이제 미국 비중 자체가 상당히 좀 올라왔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뭐 독일도 뭐 그렇긴 뭐 내수라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일본은 더더욱 좀 내수 비중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아,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의 영향도 사실은 좀 있는 부분들로 있고 해서 뭐 어찌 보면은 그래서 조금은 최근에 중국이 이렇게 조금 안 좋은 부분에 대한 영향은 말씀하신 대로 그 제조업 기반이 조금 있는 나라들, 네네. 뭐 특히 이제 아세안이라든지 이러한 쪽도 중국 영향권에 있는 상황들이어서 사실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고 한국이나 독일이 대표적으로 조금 이제 제조업 경기에 사실은 좀 부담을 좀 받고 있는 상황으로. 사실 그 지난 실적 발표를 보면서 그 수출처를 다변화시켜 놨던 기업들 되게 잘했던 예. 기억이 있거든요. 예. 자동차도 사실 북미 지역에서 엄청 잘했었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3위를 했으니까 자동차 잘했고 뭐 저기 뭐 엔터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일단 북미 쪽에서 지금 되게 잘 나가는 편이고. 근데 이제 결국 그래도 이렇게 수출이 마이너스였다가 돌아서게 되려면 결국은 반도체가 나가야 될 텐데 네. 그 반도체를 중국에 사용해 줘야 될 텐데 30%를 좀 중국이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반도체 그러면 수요 전망은 좀 어떤 상태예요? 뭐 수요를 사실은 지금 뭐 다들 하반기 좋아지신다고 네네. 뭐 저는 뭐 반도체 애널리스트는 아닌데 뭐 다 좋아지신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관건은 저는 수요보다는 재고가 줄어야 되는 게 네네. 먼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반도체 우리나라 주가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약간 주춤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번 주가 상당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이번 주요? 예, 이번 주 특히 이제 금요일 날 우리나라 5월달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가 되는데 네. 거기서 이제 반도체 재고가 과연 줄었느냐. 음. 제가 그 지난달까지 조금 그래프를 좀 하나 보여드리면요. 네. 지난달에도 사실은 저희가 4월달에 반도체가 재고가 줄어들 거로 사실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이게 전월비 증가율입니다. 저 31.5%. 예, 그러니까 네. 4월달 수치인데 3월달에 비해서 32%가 오히려 재고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고 조정이 전혀 안 됐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기대했던 지금 기대했던 우리가 것과 좀 다르네요. 그래서 이게 뭐 4월달 수치이기 때문에 이제 재고 우리가 뭐 실적 발표를 이제 주로 이제 4월 1분기 실적 4월달에 했고 네. 뭐 했기 때문에 실제 액션이 들어간 거는 4월이 아닐 수도 있어서 사실은 뭐 4월달 수치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고 있는데 실제 이제 5월달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5월달 이번 달에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날 발표될 산업활동 동향에서 반도체 재고가 줄어드느냐라는 부분 자체는 우리나라의 어떤 반도체 업황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반도체 경기에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수치는 네. 감산을 한 수치인 거죠. 감산에 들어간 이후 수치인 거죠. 4월달 거요. 네네. 그러니까 발표는 그렇게 했는데 실제 액션이 4월달에 감산을 했는지 정말 이제 공장을 정말 이제 생산을 줄이고 했는지는 조금 미지수니까 아직 제대로 감산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재고가 늘어나는 거는 뭐 출하도 안 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생산 자체를 못 줄였다라는 의미가 사실은 더 크겠죠. 그래서 5월달에 생산도 정말 수치가 줄어들고 네. 또 이 재고 자체도 많이 줄었다라고 하면 정말 감산에 들어갔구나. 그러면 하반기 쪽에 우리가 업황에 대한 부분 자체를 기대를 할 수가 그러니까 네네. 수요만 조금 뒷받침해 그쵸, 준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 그림을 사실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최근에 그 하나 그 분기마다 이제 우리나라 그 무역협회에서 하나 이제 업종별로 이제 수출 전망을 사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거기도 보면 이제 3분기에 가장 이제 그 업종별로 보면은 가장 수출 개선에 대한 그 서베이 기대감이 가장 큰 게 반도체입니다. 무역협회에서도요. 예. 어. 실제 그 뭐 오늘 제가 반도체 업황권은 안 되는데 그 전체 수출 서베이 지표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 네. 이게 오렌지색으로 표현된 게 제가 금방 말씀드린 우리나라 수출 산업 경기 전망 지수입니다. 이게 네. 분기별로 발표가 되는데 요 수치 요 맨 끝에 있는 게 3분기 전망 수치입니다. 네. 근데 이게 보시면 알게 우리나라 수출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죠. 실제로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 우리나라 수출 왜냐하면 그 서베이 자체가 주로 이제 그 대상 업체들하고 사실 서베이를 하는 그렇죠. 부분들이어서 네. 상당히 좀 신뢰성이 있는데 이게 지금 3분기 전체 수출 서베이 자체가 일단은 100을 상회하기 시작을 했고 이 100을 상회한 게
근 8분기 만에 처음으로 100을 상회했습니다. 또 2분기에 비해서도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올라갔고 네네. 그 중심에는 사실은 좀 반도체가 사실은 그렇죠. 있다라고 서베이에 나온 부분들이어서 그렇게 보면 사실은 조금 고무적인 결과인 거고 실제 좀 다음 달 7월 1일이죠. 이제 발표될 6월 달 우리나라 그 6월 수입 동향 지금 전망치를 보게 되면 수출이 그 감소폭 자체가 거의 그 보합권 수준까지 올라올 네네.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무역 수지는 흑자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네. 해서 조금 좀 드디어 반등하나. 좀 고무적인 어떤 지표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사실 제가 우리나라 수출 지표를 갖고 이제 글로벌 뭐 이거를 왜 하느냐라고 보면 네. 사실 우리나라 그 수출 지표가 한때는 가장 글로벌 경제 선행 지표 역할을 사실은 한다라고 또 우리가 좀 맞아요. 기억나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네. 전 세계 수요라는 부분 자체가 기본적으로 중국이라든지 네네. 한국 수출에서 사실은 먼저 사실은 그쵸. 좀 징후가 나타난 부분들이어서 그러니까 완성품 만들려면 미국에서 완성품을 사고 싶으면 일단 중국에 조립을 해줘야 되는데 중국이 조립을 하려면 우리나라가 반제품 보내줘야 되니까 예. 우리나라가 제일 빨랐었죠. 그래서 지금 이 수출 지표 자체 또 말씀드린 그런 반도체 업황 뭐 지금 우리가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긴 네네. 하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좀 고무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조금 지금 주춤했던 흐름 자체를 조금 숨통을 트일 수 있는 돌파구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거기에 사실은 하반기 쪽에서 지금 기대를 하는 건 역시 중국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계속 실망을 좀 하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중국을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걸 포기할 수 있는 입장은 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뭔가 중국이 역할을 좀 해줘야 될 사항들인 것 같고 오늘 그러한 차원에서 뭐 이렇게 오늘 뭐 부양책에 나온 부분들은 아닌데 오늘 중국 그 당국에서 외환 당국에서 이제 그 외환시장 개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위안화를 강세적으로 돌려놨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위안화 약세 이러한 것들을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분위기를 조금은 좀 시장에 내비쳤다라는 것이 조금은 시장의 어떤 부양 의지로 조금 일부는 뭐 그것이 읽을 필요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하반기 중국 경기가 뭐 부양책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미중 간의 이제 문제. 네. 뭐 최근에 뭐 디커플링이 아니라 뭐 리스킹으로 간다라는 어떤 그러한 어떤 논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사실은 조금 그러한 쪽으로든가 조금 뭔가 리스크 자체가 좀 완화되는 거는 좀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네네.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제가 조금 이렇게 계속 강조드리는 거는 사실 이게 중국 입장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 필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내년 초반까지 미국 입장에서 보면 경기를 그렇게 강하게 끌어내릴 수 있는 모멘텀이 사실은 부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중국을 너무 강력하게 옥죄는 것도 미국에게는 경제 성장률에 해가 될 테니 오히려 좀 그러니까 완화되는 분위기를 가는 것. 네, 그게 심하지 더 않을까? 필요한 이유는 내년에 바이든이 대선을 해야 된다는 네네. 얘기죠. 그러니까 11월에 대선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콘센서스 자체가 지금 성장률이 1.2%고 내년에 0.7%를 지금 콘센서스로 대충 부름보고에서 보고 있는데 네네. 0.7%의 성장률을 갖고 대선에서 이기기는 쉽지는 않은 거예요. 네. 어느 대통령인 간에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의 공통적인 특징은 경기가 안 좋았었다는 거예요. 큰일 났네. 대표적인 게 네. 이제 91년 아버지 부시 네네.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했던 것도 그때 뭐 걸프전을 한 영향 때문에 사실은 성장률이 사실은 그때 안 나왔고요.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재선에 실패했던 가장 대부분 다 재선에 다 성공을 네네. 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실패를 실패했죠. 했고 네. 또 한 가지는 그 부시 대통령이 실패했는데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이야 조금 다른 맥락이 좀 네네, 뭐 그렇죠. 팬데믹도 있고요. 네.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경기가 사실 안 좋은 거라고 봐야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물론 뭐 부양을 해서 다시 올라오긴 네. 했지만 뭐 이러한 경제적인 충격이 왔을 때는 항상 재선에 이렇게 담보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바이든 대통령, 그러니까 미 행정부 입장에서 뭔가 부양을 해야 되는데 부양할 수단이 사실은 없는 거죠. 그쵸. 재정 정책은 이미 다 쓴 상황이고 네. 금리는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네네. 거고 연준의 결정에 따라야 되는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보면은 성장에 대한 힘을 받아올 수 있는 거는 중국과의 화해. 그러니까 뭐 완전한 화해가 네. 아니래도 네. 어느 정도의 갈등 자체를 조금 짓누르면서 갈 수 있는 부분 또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게 미국 기업 입장에서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최근에 뭐 미국 뭐 CEO들이 네네. 중국을 계속 계속 잇따라 방문하고 방문하는 있죠. 것도
미국 기업 입장에서 미국 시장만 갖고 성장하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럼요. 예. 당연히 중국 시장이라는 부분을 결국은 얻어야 사실은 이제 기업의 이익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중국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는 분명히 있는 부분들이어서 뭐 지금의 여러 가지 분위기로 봤을 때는 조금 속단하게 지지만 일단 근데 기대하고 계시는 거는 7월 달에 뭔가 부양책이 나올 것 같은 것,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일단 미국도 경제 성장률의 부진함을 좀 느낄 수 있게 될 테니 중국과의 관계를 조금씩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든 경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있을 것 같다는 해석을 해주셨고, 근데 맨 앞에 말씀해 주셨던 게 저 이걸로 좀 오늘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 맨 앞에 말씀해 주셨던 게, 그래서 사실 그러면 뛰어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건 미국은 아닐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수익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그 주가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상승을 하기 네네. 위해서는 미국의 자체적인 힘만으로 이제 조금 한계점에 그 부딪혔겠다라는 말씀. 얘기죠.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여타 지역에서 조금은 이제 서포트가 필요해져야 미국의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상향할 수 있는 힘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 자체의 어떤 메리트가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네네. 성장의 힘에 있어서의 그 원천 자체가 그동안은 미국이었는데 네. 그 미국의 그 힘만으로는 이제 조금 말씀드린 대로 조금 한계에 왔기 네. 때문에 이제는 조금 외부의 어떤 힘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근데 그 힘은 지금 봐서는 중국이 거의 아니죠. 중국이다. 물론 이제 뭐 네. 유럽의 전쟁이 뭐 끝나서 뭐 갑자기 재건 분위기가 아, 이거를 뭐 한다는 거는 뭐 이거는 아직까지는 소설인 네네. 부분들이고요. 네. 그거를 기대하기는 조금 우리가 좀 소설인 부분이어서 실제적인 부분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 중국이 아니겠느냐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본 요즘에 다들 좋아하시던데 일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일본이 상대적으로 좋은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떤 점이 좋아 보이세요? 일단은 뭐 정책적으로 일단은 계속 부양을 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좀 강력하죠. 예, 돈을 계속 풀고 있다라는 것이 네. 뭐 다른 나라는 돈을 계속 여하튼 흡수를 하고 있는데 그걸 풀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고, 두 번째는 뭐 아까 말씀드린 내수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회복세가 상당 부분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좀 빠릅니다. 그게 뭐 정책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외부적인 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에 그 들어오는 사람, 그러니까 방문객 수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우리나라가 리오프닝을 먼저 했긴 했지만 네. 일본이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뭐 엔화 약세 효과도 있고 해서 놀러 가는 사람도 많고 네네. 하겠죠. 뭐 그러한 영향들. 거기에 있고 또 한 가지는 뭐 여하튼 미중 갈등 문제에서 수혜를 보는 게 한국보다는 일본이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최근에 자금이 유럽계 자금, 특히 유럽 연기금 자금들 자체가 중국에서 나와서 대부분 다 일본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 일본으로 그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 외국인 자금이. 그러니까 그러한 동력이 있어서 그렇게 보면 일본 증시 자체는 조금 뭐 최근에 조금 이제 순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여하튼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고, 그러니까 90년대 버블과는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업 이익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해 감익인데 네. 일본은 감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지금 상황이 괜찮은 상황들이어서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게 되면 좀 버블이라고 평하기도 조금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상반기가 좀 사상 최고치를 뭐 연일 경신하는 이런 흐름으로 가기는 조금 이제 하반기로 가서는 그 힘이 조금 약화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엔화 흐름 자체가 꺾이지 네네. 않겠느냐라고 네.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엔화가 지금 143엔 정도 네네. 지금 가고 있는데 결국 BOJ가 어느 순간에 출구 전략이라는 부분을 가시화했을 때는 엔화는 바로 강세를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그때 가서 일본의 좀 메리트 자체는 조금은 좀 둔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주식 시장보다는 최근에 보게 되면 오히려 뭐 조금 최근에 이제 엔테크에 대한 네네. 관심들이 많으신데 저도 이걸 좀 사놔야 되나? 개인적으로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원화 환율 자체가 일단은 905원, 903원 뭐 이 정도 네네. 수준이니까 지금 모르겠습니다. 하반기 뭐 제 전망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한 1,250원 간다고 네네. 가정을 하고 엔이 여기서 한 129엔, 뭐 130엔 간다고 하면은 950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원화 네네. 환율 자체가.
그럼 한 5% 정도, 그쵸. 6% 정도의 메리트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나쁘지 않은 투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뭐 반기로 봤을 때는 네네. 뭐 그게 뭐 환율 전망이 맞아야 된다는 네. 전제 조건이 있긴 하지만 지금 900원의 환율 자체는 원화는 환율 기준 900원의 환율 자체는 사실은 일본의 그 말씀드린 펀더멘탈을 봤을 때는 조금 너무 원화가 과도하게 좀 과대 평가된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뭐 최근에 엔테크 열풍이 뭐 그렇게 나쁜 어떤 분위기는 저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사실 뭐 저는 엔화를 뭐 사서 뭐 투자보다는 예. 이게 올해는 모르겠어요. 올해는 제가 뭐 3프로 TV에 합류한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굳이 자리를 비우고 싶지는 않아서 그러면 올해 일본을 못 간다면 내년 정도에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내년에 엔화 비싸지면 어떡해. 이게 좀 두려운 거죠. 그래서 내년 여행 갈 걸 지금 미리 사놓을까 봐. 요 정도의 생각? 그런 정도인데 실제 그게 또 투자가 되는 거기도 하니까요. 또 많은 분들이 실제 엔화를 많이들 사셨다라고 합니다. 네. 실제 그래서 엔테크 열풍도 있고 하고 그래서 뭐 돈이 쏠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수익이 있다라는 네네. 어떤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쏠리는 부분들인 것 같고 근데 지금의 여러 가지 일본의 경제 분위기로 봐서는 뭐 엔에 투자하는 것도 지금이 좀 거의 그러니까 150엔을 사실은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150엔 돌파하고 뭐 달러당. 네. 예. 뭐 엔이 뭐 폭락하고 일본이 망할 것처럼 사실은 얘기해서 그쵸. 그래서 네. 일본 정부도 이제 시장 개입을 들어오고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분위기 자체는 엔이 150엔 가면 그냥 즐기는 분위기인 사람들이고 네. 하는 상황 일본 경제가 뭐 그렇게 흔들릴 상황은 아닐 것 같고 그러니까요. 특히 150엔 정도 가면 일본 정부가 결국 시장 개입이 들어오면서 아마 막아줄 거로 좀 보고 있어서 추가적인 엔 약세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오늘의 교훈. 나쁘지 않다. 엔화 나쁘지 않다. 네, 좋습니다. 제가 그냥 농담입니다. 오늘 수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걸로 결론 내리려는 건 아니고 농담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일본 이야기도 좀 해봤고요. 그리고 도대체 미국이 하반기에 좀 좋으려면 뭐가 필요한지, 돌파구는 무엇인지, 결국은 중국이 좀 움직여줘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도 약간 좀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